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일본의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네, 사례를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예, 먼저 일본이 30년 동안 버블이 꺼지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그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본 유학 갔을 때가 1986년으로 한창 버블 때였어요. 모두가 눈부시게 보였던 때인데, 근데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었으니까 버블이 뭔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굉장히 선진된 나라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도교수가 여름방학 때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지도교수의 별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본에는 대학 교수가 별장까지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는 일반 셀러리맨들도 다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돈이 굉장히 남아돌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1991년부터 버블이 꺼지고 일본이 그때부터 몰락해 갔죠. 심지어는 2014년부터 한국 셀러리맨 월급이 일본보다 더 많아지는 걸 보고, 야, 이건 망해도 철저히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상승되고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걸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어, 우리가 언제 일본 역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비슷해졌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즘 일본 증시가 또 살아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작년 5월 17일에 니케이 평균 주가가 3만 엔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오고부터 증시가 많이 살아났는데, 2024년 2월 22일에 평균 주가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래서 3월 4일에는 처음으로 4만 엔대로 올라갔고, 피크가 4만 1,000엔대, 그리고 지금은 약간 2, 3천 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일본 5대 상사 주식을 사게 된 출발점은 2020년 네, 8월이었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네, 근데 그때는 아직도 그 증시가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일반인들은 왜 워렌 버핏이 주식을 살까, 상사 주식을 살까 이유도 모르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아마 그 일본 주식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미리 주식을 사기 시작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 주식 산다 이런 뉴스를 본 게 그게 벌써 2020년이네요. 네. 그때 샀으면은 수익이 컸을 텐데. 네, 저도 일본 펀드를 좀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일본 증시가 정말 30년 동안 꼼짝도 안 하던 네. 일본 증시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첫째는 엔화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훨씬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 이게 큰 그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토요타가 그 며칠 전이죠. 5월 8일 발표했는데 2024년 3월기 결산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5조 3,500억 엔, 그러니까 약 50조 원입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한 6에서 7조 원이라고 제가 뉴스에 봤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었어요. 이게 다 엔화 약세가 큰 이유인데, 이런 그 토요타나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도 실적이 아주 좋아졌어요. 저희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그 이바라키 현의 그 중소기업 경영자와 만날 기회가 있는데, 하나같이 경영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수주는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일할 인재가 부족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저출산 고령화가 왔지 않습니까? 인재가 부족해서 더 이상 수주를 못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굉장히 그 좋은 호황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의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은 없다는 얘기인데, 예, 일본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이 그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정책의 핵심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일본 밸류 프로그램은 해외 투자가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기업하고 주주와의 관계 형성에 주력을 했고, 그 중에서도 소통 체계를 확립하는 데 굉장히 역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서 특히 해외 투자가들은 EGS 요소를 중요시하니까 그러면 투자자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실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외 투자가가 원하는 EGS 경영 거기다가 그 중점을 두고 기업 가치를 향상하자 이렇게 목표를 둔 거죠. 음. 우리나라 증시도 외국인의 투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일본도 역시 국제화된 나라니까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일본의 밸류업을 벤치마크 삼아가지고 네. 그 증시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일본의 밸류업이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아베 총리가 세계 화살을 쏜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아베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2012년 출범을 했거든요. 가장 큰 과제가 이 디플레이션 이거 계속 지속되는 거 이걸 어떻게 탈출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목표로 세계에 화살을 쏘는데 대규모 금융 완화,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정 확대, 그다음에 성장 전략 세계 정책을 추진했는데 성장 전략은 제대로 화살 쏘지도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아베 정부 때에 히토츠바시 대학교에 그 이토 구니오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경제 책사로 영입이 됩니다. 2014년 8월에 이토 리포트를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일본 기업에서는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이게 수준이 낮아서 PBR 1배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해서 기업들은 ROE 8%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게 밸류업 그 프로그램 출발점이니까 2024년 결실을 맺기까지 딱 10년이 걸렸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전 세계가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인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호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또 일본이 그 기업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코드 이런 것 그 강요를 하면서 또 이렇게 기업들을 그 분발하게 만들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거버넌스 코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 두 개의 바퀴라고 불리는 그 스튜어드십 코드, 거버넌스 코드 이게 2014년하고 2015년에 제정되게 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가가 투자 기업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행동 원칙인데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 기업하고 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창출해야 되겠다. 그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는 이게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거버넌스 코드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대해서 준수해야 될 행동 원칙, 기업 경영이나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의 행동 원칙이고 거버넌스 코드는 기업의 행동 원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